제가 연구에 초기 멤버고 2014년에 갈라수 처음에 기획할 때 다들 반대했어요. 성공하지 못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성에 있는 논하고 무리가에 있는 연수원 1박 2일 빌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체육 수업만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이제 우리 연구회에서 활동을 처음 할 때부터 체육 수업만 가지고 얘기하자. 대부분 체육 연수가 실기 연수예요. 수업 연수도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좋은데 다양한 수업을 우리가 좀 알면 좀 참고가 돼요. 더군다나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연수 수업을 소개할 때 몇 분으로 할 거냐, 1시간 할 거냐, 2시간, 3시간 할 거냐. 근데 막 논의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40분으로 수업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힌트를 얻으면 본인이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도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거 40분에 뭘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느냐. 심지어는 발표자들을 제가 섭외할 때 보면 선생님 40분 제 수업을 소개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설득하기가. 우리 나름의 갈라쇼라고 하는 어떤 좋은 체육 수업 나름의 상품인데 그 상품의 그 발표자들 그 상품에 오신 분들이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까봐 어쨌든 지금 이 방식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 멀리서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4시간만 오시는 분이 2시간짜리 수업 6개 듣고 가면 참 어렵잖아요. 그렇게 운영하기가.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이 됐고 또 이번에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 부분을 얘기하라고 하셔서 사실은 그 연구회나 선생님들이 감사드리는 게 제가 몇 번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 과정에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이 발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 발표가 지금 뭐 책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개똥 철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플라톤은 본인의 국가론에서 본질을 이데아라고 얘기했고 이데아를 역할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은 학교 체육의 본질 회복이라는 건 학교 체육의 역할을 회복하자는 뜻이고 그렇다고 하면 학교 체육에 원래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역할을 잘하면 체육 수업의 본질을 회복한다 이런 관점에서 제목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그 조건을 충족하는 체육 수업을 하면 우리 좋은 수업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역할 체육 선생님들 술자리에서 되어지는 얘기 또 참가실 때 되어지는 얘기와 관련된 그 관점에서 이슈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이름을 정할 때도 며칠간 밤을 새웠어요. 사실은 이런 이름의 연구회도 없고 그 당시는 다 교과 연구회라는 이름을 했는데 우리가 좋은 체육 수업을 발표를 해서 나누고 심지어는 그것이 어떤 연구에 기반하게끔 이런 식의 내용들로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사실 이 좋다는 표현이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좋다는 표현은 무엇이 좋다라고 얘기하다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체육 수업 나눔의 초창기에 갈라쇼를 18분의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이제 제가 섭외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 저 나름대로 섭외를 했는데 심지어 지방에 있는 장학사님들 추천받고 연구회장들 추천받았는데 해보니까 끝나고 반응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저거 참 좋은 체육 수업이다. 근데 어떤 분은 저건 아닌데 왜 저런 사람을 심지어는 뭐 저런 사람을 이렇게 모셨지? 이럴 정도의 반응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좋은 체육 수업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질까 이런 부분에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논의해서 어떤 공통의 컨센서스를 못 만들면 사실 여기 와서 오시는 분들이 돈까지 내고 먼 시간 또는 어떤 분이 와서 주무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 연구에서 하고는 이 갈라쇼라는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딴 분들 교재를 나누다 보면 교육과정 차리게 만든 수업이 제일 좋은 수업이다. 이 이야기를 많이 배우는 거예요. 대학에서 배우고 교직에 들어와서도 연수를 하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교육과정이 너무 자주 변해요. 그러다 보면 오늘까지 좋은 수업이었는데 내일은 나쁜 수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교육과정도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에
근본의 그 기저의 본질로서 선택할 때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교육과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과정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지를 따져보면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우리만의 좋은 체육 수업의 개념을 갖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오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저희 개통자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이따 제 이메일하고 전화번호를 드릴 건데,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발표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기회를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시대가 변하니까 인재상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시는 거죠. 이러다 보면 결국 그 시대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이 요구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새로운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체육수업을 생각하려고 하죠. 그런데 웃긴 거는 이 시대의 흐름에 학교라는 교육과정은 항상 늦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뭔가 바뀌어서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런 방식은 앞으로 살아갈 애들한테 다 없어질 방식, 이런 얘기가 엄청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뭔가 달라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수업의 개념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저 사회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선구자적인 수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그런 생각을 갖고 토요일날 이 시간까지 오셨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역량함양 교육은 이런 관점으로 시작이 됐는데, 저 1970년대 직업교육이 어떤 관점으로 그때 사회가 변했냐면 1920년대에 인텔리전스, 지능 이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능을 측정해서 좋은 인재를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이론으로 그게 1960년대 말까지 있어요. 70년대 초까지. 근데 1975년에 하버드 대학에 있는 맥도날드라는 교수가 직업교육 채널에서 처음으로 역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꼭 직장에 가보면 인텔리전스가 좋은 애가 꼭 좋은 성과를 내지 않더라는 걸 이제 연구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직업에 있는 직업 인력으로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능력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더라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해서 2000년에 미국에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 미국 체계 전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우리까지 오는 거죠, 지금. 결국은 국가 사회적 요구,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요구들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들어온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보면 결국은 체육을 통한 그 무엇을, 우리가 체육을 통한 체육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을 통한 어떤 역량을 키운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관점이 체육을 수단화하는데, 실제로 역량교육에 대해서 수단화된다고 교육이 비판하는 사람들을 봤지만, 역량교육을 실제로는 그 수단의 측면에서 말고 전인교육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지금 역량교육의 이제 어떤 성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현장의 교사들은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실제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교직과정에서. 또는 실제로 또 이런 걸 들여다가다 보면 이게 새로 시작되는 거다 보니까 현장의 사회 밖에서의 이론들은 많고 일반 회사의 사례들은 많은데, 교실 상황까지 와서 그걸 새로 했던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따라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보면 실천적인, 그러니까 실제 할 수 있는 방법의 how-to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개정되는 교육과정마다 겪는 어려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또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미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지금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그 철학에 맞는 좋은 수업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사실 토요일날 이 시간에 오기가 쉽지 않은 거에 이렇게 다 오신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같은 목적으로.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교육과정을 신규 때 임용시험 할 때 외에는 안 보는, 그리고 안 봐도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데 수업을 하는 교사로 직장 생활하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누가 교육과정 새로 했는데 바뀌었는데 안 읽어봤다고 누가 체근하지도 않고 내가 편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수업이든 과거에 했던 걸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죠, 교직이. 저도 제가 이제 2015 교육과정을 나서 처음 빨리 읽었거든요. 이렇게 술 먹다 얘기해보면 아무도 2015 교육과정 청문이 나온지도 몰라. 사실 우리한테 어떤 뭐라 할까?
압박이 없는 거죠. 우리 평생 학습 사회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나도 그렇고 내 주변의 선생님들 보면 평생 학습으로는 운동, 기능, 뭐 종목하는 거 외에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교육과정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이 계속 발표된 현장을 갖고 심지어 교육과정 현장은 유지된 것 같고 창의성 교육과정이 나왔을 때 체육 시간에 창의성 발표해야 돼? 이거 현장으로 틀려. 우리 인성은 우리가 체육이 건들 수 있는데 이건 어렵다. 이건 우리한테 안 맞는다. 안 맞는 옷이다. 그래서 창의성 교육과정 보시면 알겠지만 총론하고 강론하고 좀 어울리지 않죠. 지금 2015 교육과정도 총론하고 체육과 교육과정하고 부합하지 않죠. 실제로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 그걸 수행한 연구사도 자기 스스로 인정해요. 총론하고 교육과정, 그러니까 강론, 체육과 교육과정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임도 찾게 되고 저도 이제 좋은 체육 수련하는 연구의 활동을 계속 해보고 또 갈라셔도 고민해보고 이걸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체육 수련. 근데 내가 생각한다는 게 그나마 내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께 동감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그 동기부여를 받는 거고 아니면 숙제에서 얘기하다 보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거 안 받아들여요. 그런 식의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공통의 합의된 좋은 체육 수업을 갖기 쉽지 않은 거죠. 이 좋다라는 개념 때문에. 근데 알고 보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과정이 시대의 압박으로부터 변하는 건데 시대는 그 흐름이 분명한 거예요. 지금의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건 교육과정 하나 바뀌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은.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시대의 흐름과 시대에서 요구하는 그 체육교육의 본질, 그 역할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좋은 체육 수업 나눔 연구에서 얘기하는 좋은 체육의 상은 사실은 합의된 건 없어요. 단지 토요일날 이 시간 여기까지 오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또 이게 어떤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 그냥 하는 거니까 듣고서 아니면 아니다고 그냥 잊어버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얘기할 거예요. 글로벌 관점은 학교체육에 기대하는 역할, 그 다음에 성공의 성공 조건, 현장의 이슈를, 그 다음에 그거 관련되어 있는 도서들. 사실 이제 체육 관련 책들이 요즘 많이 얘기되니까요. 사회자 선생님. 지금 영상 2개 뉴스를 잠깐만요. 2개를 보실 건데요. 이 영상들은 KBS 스포츠 뉴스에 나온 건데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체육의 입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입시에 발견 대학에 가야 된다. 그런 게 짧은 클립 2개거든요. 그 중에 우리는 역량의 눈으로 거기 나와 있는 학생을 보는 거예요. 미국 학생.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도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스포츠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학 입시 덕분에 꾸준히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앨리슨의 인생 목표 1번, 스탠포드 대학에 간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고등학생 앨리슨은 어릴 적 꿈을 적은 액자를 보며 하루도 빠짐없이 책과 씨름해왔습니다. 그러나 공부만 잘한다고 꿈을 이룰 수는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Honestly, there's so many smart people in the world. There's thousands of smart people in the world, but they want to know what makes you different from all of the smart people in the world. 최우등학생의 학생 회장까지 맡은 앨리슨은 그야말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테니스팀과 축구팀 주장까지 맡아 오후 4시만 되면 어김없이 땀을 흘립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와 운동의 균형을 몸에 익힐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대학 진학 제도 때문입니다. My athletic experience as part of my application process in order to get into college, because for these colleges, a huge part of whether they like you or whether they accept you is what you have done outside of academics. And we encourage them to do more than just study. Whatever they do, they should have a passion for it. And in many cases, students turn to athletics or turn. 결국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미국의 학교 체육 문화는 입시 제도가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단지 체육에 대한 관심뿐이 아니라 체육의 중요성을 대학 입시에 직접 반영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학교체육의 선진국 미국, 그리고 열악한 한국 학교체육의 현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KBS 뉴스 정재욱입니다. 전 세계 1%의 수준에 드는 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스탠포드 대학에 저 여학생 테니스를 보셨어요? 저는 제가 미쳐본 운동 중에 하나가 테니스인데 저보다 백핸드를 잘 쳐요. 공부 그렇게 하는 공부 저렇게 하고 그리고 저런 학생들이 열정과 리더십을 측정합니다. 대학교에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학교 서울대 가는 친구 중에 저런 테니스 백핸드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인재에 대한 관점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르죠. 이거는 이제 똑같은 그 스포츠 KBS 기자가 또 다른 클립으로 똑같은 취지로 만든 건데 여기서도 우리의 관점은 역량이에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최근 학과 성적과 또 비교과 활동을 종합평가하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확산이 되면서 파행되고 있는 학교 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 방과후엔 학교 전체가 사실상 체육관으로 변합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에도 불구하고 전교생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colleges are looking for anything that gives them some insight into who that person is. And oftentimes that, for students, that does come through athletics. 전체 지원 학생의 40% 이상이 만점에 가까운 시험 성적을 제출하는 미국의 한 명문 대학교. 스포츠를 포함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은 실제로 합격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For a much more successful life, whether it's in academia or in professional life or even in sports itself. And you count when you see the application. Yes, absolutely. 학교 체육의 천국 미국은 성적과 함께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평가하는 입시 제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입학 사정관 제도입니다. 최근 입시에 찌든 교육개혁을 위해 국내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입학 사정관 제도를 체육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입 체육 과목이 대입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소외되어 있었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체육교과와 또 미술이나 음악 같은 대입 비관련 교과목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자 스포츠 활동이 대학 입시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입학 사정관 제도가 학교 체육 활성화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한국 체육계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KBS 뉴스 정재욱입니다. 한 유명 대학의 입학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학업에 가서 경험했던 스포츠가 일생의 삶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어떤 기능하는 결국 역량이죠. 물론 이 두 영상에서는 어떤 역량이 스포츠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안 합니다. 물론 이 KBS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내용은 평가표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됩니다. 자기는 봤지만 공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맞아. 스포츠는 저런 가치가 있어. 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에서는 안 맞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좀 길어요. 근데 제가 이거 편집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내용을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국에서 스포츠를 전공하지 않은 40대 여자분이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역량을 경험하고 물론 발표는 그거에 있지 않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통해서 국내에서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미라고 합니다. 먼저 제 신체 정보도 공개해 볼까요? 저는 키는 153cm고요. 몸무게는 48kg입니다. 보시다시피 작고 왜소한 몸이죠. 제가 30살 즈음에 아기를 낳았는데 주위에서 다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큰일 났다.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키우나. 근데 제가 키워보니까 정말 큰일이더라고요.
아마도 그 아기를 키우고 그 후 10년 동안이 아마 저한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때였던 것 같아요. 더구나 제 직업이 에디터예요. 그래서 회사에 나가서 책상에 앉으면 도통 일어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밤새 야근을 하는 날도 많았고 또 일거리를 갖고 집에 오는 날도 많았고요. 그래서 맨날 잠 한번 실컷 자면 좋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움직였을까요? 아니요. 소파에 길게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다가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성격도 좀 예민한 데다가 그렇게 아이 엄마로 사는 게 힘들었던지 저는 30대 중반에 고혈압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혈압 환자로 산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시도 때도 없이 졸려요. 그래서 이렇게 차만 타면 자고 그랬는데 점점 몸도 무거워지고 주위 사람들, 가족이나 동료들한테 짜증을 내는 일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책을 만드는 일까지도 점점 재미가 사라지더라고요. 결국엔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어요. 이상하게도 30살, 30대 즈음에는 그 체력 하나로 버텼는데 40살쯤 되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직 젊으신 분은 이제 앞으로 느끼실 거고 지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이 예전 같지 않죠? 어깨는 쑤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천문만근이죠. 정말 예전 같지 않아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내 인생 이제 글렀다. 그냥 다음 생이나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흘러서 저는 50살이 넘었어요. 10년 흘렀으니까 더 나이도 들고 병약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1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체력을 갖고 40살 때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접니다. 바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종주했어요. 480km를 사이클을 달려서 3박 4일 동안 달렸는데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 10년간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궁금하시죠? 네, 정답은 나와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운동을 한 결과입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사냐면요. 서울에서 춘천까지 점심 먹으러 사이클 타고 달려가요. 네, 그리고 가끔 새벽에 한강에 나가서 수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동안 마라톤 풀코스를 10번 정도 완주했고요. 젊은 남자들도 하기 힘들다는 철인 3종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뭐 암 걸려서 병 걸려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처음 시작은 되게 단순했습니다. 친한 친구 부부 5쌍이 버스를 빌려 타고 지리산 자락을 놀러 갔어요. 근데 다음날 보성 차밭을 이렇게 둘러보기로 해놓고 몇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지리산 왔는데 천왕봉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랬더니 딱 두 파로 나뉘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지리산 왔으니까 천왕봉 올라가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아이고 금방 내려올 거 왜 꼭대기까지 힘들게 왜 올라가. 우리 보성 차밭이나 갑시다. 저는 허약하고 약한 체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후자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날 보성 차밭을 갔는데 그 평화로운 보성 차밭을 돌아다니면서도 이 마음속에선 우라가 치밀었어요. 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요. 야, 젊을 때는 청바지 차림에 샌들 신고도 설악산 같은 데도 간 것 같은데 언제 내 체력이 이렇게 바닥이 난 건가? 저는 머릿속에 지식을 꽉꽉 채워넣는 그 편집자로 사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는데 이 좋은 지리산에 와서도 올라가지 못하는 쓸모없는 몸뚱어리로 살았구나. 지금은 나한테 지리산이지만 나중에 지리산 아니라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나는 미리 포기하고 마는 사람이 되겠구나. 정말 자괴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오는 버스 안에서 굳게 결심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약한 정신노동자로 살지 않을 거야. 다르게 살아볼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아세요? 동네 앞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새벽반 수영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 게을러 빠진 올빼미형 인간이 하루아침에 아침형 인간으로 바뀔 수 있나요?
늦게 일어나서 빠지고, 감기 들어서 빠지고, 추워서 빠지고, 수영장에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 수영 실력이 늘 리가 있나요? 제가 어느 날 저희 남편 보고 나 와서 수영하는 것 좀 봐줘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다 끝나고 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 수영하는 게 아니라 꼭 물에 빠진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호흡이 터지지 않으니까 제가 아무리 팔질을 해도 허우적대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번 수영의 제 목표는 뭐였냐면요. 꾸준히였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아무튼 6개월을 해볼 거야.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요. 6개월쯤 지나니까 호흡도 트이고 수영 실력이 늘더라고요. 제가 수영을 하면서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이 작고 허약한 체질 속에, 이 몸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숨어 있었구나. 왜냐면 저는 죽어도 25m 이상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50m, 75m, 100m 제 몸이 신기하게도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원래부터 허약한 몸이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꾸준히 내 몸을 단련시켜 본 적이 없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 수영도 이렇게 해서 늘었는데 혹시 다른 종목도 이렇게 하면 잘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 도전해본 것이 달리기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운동화 신고 그냥 동네 운동장 그날은 딱 한 바퀴만 돌았어요. 한 바퀴 돌고 아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자. 그 다음날 2바퀴, 그 다음날 3바퀴. 내 몸 수준에 맞게 양만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이 몸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했더니 저는 그 10바퀴 정도, 그래서 한 5km 정도를 쉬지 않고 뛸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실은 제가 사이클을 나중에 타고 한강 도로를 쌩쌩 달리려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그 중고 사이트에서 5만원짜리 바구니 달린 자전거 있죠. 그거 사가지고 동네 슈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때 그런 처지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바구니를 끌고 미사리에 있는 그 호수 주위를 놀러 갔었어요. 그날 마침 남자들이 모여서 사이클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마리 토끼처럼 아 표범들 참 잘 달린다. 저 사람들은 외계인 같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쌩쌩 달리던 남자들 틈에서 사이클 한 대가 착 멈춰서더니 헬멧을 딱 벗는데 여자인 거예요. 나중에 가서 물어봤더니 저랑 동갑에다가 키도 비슷하죠.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직장 다니는 여성이었어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동갑에 같은 조건의 그 신체 조건을 가졌는데 이렇게 사람 몸이 다를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저 사이클 타는 저 남자들 틈에서 저렇게 달리는데 나는 겨우 뭐 몇 킬로 달리지도 않고 엉덩이가 아파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다를 수 있는 건가? 그때부터 제 마음에 아주 불씨만한 희망이 생겼어요. 뭐냐면 야, 저 여성이 할 수 있는 거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때로서 저한테 철인삼종이라는 운동은 상상도 못할 운동이었지만 이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생긴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희망이 생기면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철인 3종이라는 운동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예, 처음 풀코스 완주할 땐 저렇게 걸었지만 두 번째 할 때는 보세요. 저 뒤에 할아버지도 많이 보이죠? 예, 결국 꼴찌하지 않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웬만한 남자들도 다 이겨먹을 정도로 기록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철인 3종의 세계에 진입을 해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철인 3종 운동은요. 오픈워터라고 해서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바다는 무섭고 호수에서 해야 되겠다고 경기를 신청했는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황토물은 넘실대죠. 눈앞에 쥐시체가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물도 더럽고 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여기서 저물에 수영을 해야 되나 하듯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그래도 주춤주춤 들어갔어요. 경기를 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이 물이 바닥이 안 보이고 발이 안 닿으니까요. 너무나 무서워서 물에 빠져 죽을까봐 공포심이 앞서니까 수영장에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호흡이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 가지도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